안녕하세요. 오또행이에요. 오늘도 놀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서재에서 카메라를 켰는데요. 여기 있는 책들을 아무거나 읽어보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짧게 남겨보는 콘텐츠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할 간식은 빅 가나 마일드입니다. 요거 야금야금 먹으면서 책을 읽을 예정이고요. 요 맨투맨 미음사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미음사 콜라보로 나온 맨투맨인데요. 여기 댕댕이가 책을 읽고 있는 그림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맨투맨입니다. 제가 최근에 옷을 잘 사지 않고 있어요. 이미 있는 옷들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이소연 작가님의 옷을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 라는 책을 읽은 후로 진짜로 옷을 사는 것이 확 줄었거든요. 옷을 사기 전에 여러 번 생각하게 되고 그냥 사지 않는 것 같아요, 최근에. 몇 달 동안 의류에 대한 지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에 반해 책에 관한 지출은 조금 늘었지만, 그래도, 옷보다는 책이 낫지 않나라는 이제 변명을 해봅니다. 어쨌든, 옷을 잘 사지 않았는데, 요거는 꼭 갖고 싶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초록색도 있었는데, 저는 어두운 색이 그렇게 잘 어울리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 네이비 하나만 샀는데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도착해서 지금 너무 마음에 들어서 세탁도 하지 않고 입었는데요. 그렇게 도톰하지 않아서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많이 입어야겠습니다. 아주 마음에 듭니다. 오늘은 한 1시간 정도 같이 책을 읽고 그 책에 관해서 그냥 저의 코멘트를 바로바로 나누는 식으로 생각 지점을 나누는 식으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1시간 동안 한 권의 책만 읽을 수는 없으니까 조금 짧게 읽을 수 있는 책들 위주로 뽑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역광이어서 그런지 얼굴이 굉장히 스노우 어플을 쓴 것처럼 굉장히 뽀얗게 나오고 입술색도 약간 이상하게 나오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좋은 카메라를 갖고 싶은데 이제 그런 장비를 들일 만큼 대단한 아주 큰 규모의 유튜버는 아니기 때문에 우선 소소하게 핸드폰으로 찍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색감이 자꾸 바뀌는 것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 갑자기 뱀파이어처럼 색감이 변했네? 제 얼굴 지금 이러지 않은데 좀 약간 역광이어서 색깔이 이상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무슨 책을 먼저 읽어볼까 고민이 되는데요. 우선 가장 먼저 보이는 김훈 작가님의 허송세월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산 요 공기 소파, 무인양품 공기 소파 제가 영상 올려드렸죠? 여기에 눕듯이 좀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좀 앉아서 읽어야 되겠다. 뼈가루는 흰 분말에 흐린 기운이 스며서 안개의 색깔이었다. 입자가 고와서 먼지처럼 보였다. 아무런 질량감도 느껴지지 않았다. 두개골과 정강이 뼈에는 타다만 형태가 남아있었다. 물체의 먼 흔적이나 그림자였다. 명사라기보다는 흐린이라는 형용사에 가까웠다. 뼈가루의 침묵은 완강했고 범접할 수 없는 정막 속에서 세상과 작별하고 있었다. 금방 있던 사람이 금방 없어졌는데 뼈가루는 남은 사람들의 슬픔이나 애도와는 사소한 관련도 없었고 이 언어도다는 인간 생명의 종말로서 합당하고 편안해 보였다. 뼈가루를 들여다보니까 일상생활 하듯이 세수하고 면도하듯이 그렇게 가볍게 죽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돈 들이지 말고 죽자, 건강보험 재정 축내지 말고 죽자,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지 말고 가자, 질척거리지 말고 가자, 지저분한 것들을 남기지 말고 가자, 빌려온 것 있으면 다 갖고 가자, 남은 것 있으면 다 주고 가자, 입던 옷 깨끗이 빨아입고 가자, 관과 수의는 중저가가 좋겠지, 가면서 사람 불러 모으지 말자, 빈소에서는 고스톱을 금한다고 미리 말해두자, 가볍게 죽고 가는 사람을 서늘하게 보내자. 단순한 장례 절차에서도 정중한 애도를 실현할 수 있다. 가는 사람도 보내는 사람도 의술도 모두 가벼움으로 돌아가자. 뼈가루를 들여다보면 다 알 수 있다.
이 가벼움으로 삶의 무거움을 버티어낼 수 있다. 결국은 가볍다. 두 편의 에세이를 읽었는데요. 첫 번째 에세이보다 두 번째, 제의 가벼움, 이 부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약간 죽음의 상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주파수가 맞는 사람이잖아요. 이제 김훈 작가님도 나이가 조금 있으시다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사유가 굉장히 깊이가 느껴집니다. 오랫동안 소식이 없던 벗들이 하늘로 먼저 가고 화장장에 다녀오고 이런 후에 이야기를 쓰셨는데요. 화장장에 다녀온 날 이후로 저녁마다 삶의 무거움과 죽음의 가벼움을 생각했다. 우리는 죽음이 무섭다라고 생각하고 죽음이 무겁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훈 작가님께서는 삶이 무겁고 죽음은 가볍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죽고 나면 사람의 뼈가루는 한 대 반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죠, 죽음은. 그냥 사람은 죽으면 잔해로 뼈가루 한 대 반을 내놓을 뿐 어떤 말도 남기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을 가볍다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뼈가루를 들여다보니까 일상생활 하듯이 세수하고 면도하듯이 그렇게 가볍게 죽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볍게 죽기 위해서는 미리 정리해 놓을 일이 있다. 내 작업실의 서랍과 수납장, 책장을 들여다보았더니 지금까지 지니고 있었던 것의 거의 전부가 쓰레기였다. 이 쓰레기 더미 속에서 한 생애가 지나갔다. 그리고 유언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유언을 남길 것인가 생각을 하시면서 본인께서 들으셨던 유언을 몇 가지 말씀하십니다. 김훈 아버님의 유언은 미안하다 라는 네 글자였는데 좋은 유언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셨고요. 퇴계 선생님께서는 임종의 자리에서 매화 화분에 물 줘라 라는 유언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어쩌면 매화에 물 줘라 라는 이 유언이 일상의 소중함과 사소한 일의 엄중함을 명심하라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또 그렇게 리얼리티가 느껴지는 느낌은 아니다 라고 하셨고 세 번째, 김훈 작가님의 친구 김용택 시인님의 아버님께서 남기신 유언을 최고라고 뽑으셨는데요. 네 어머니가 방마다 아궁이에 불 떼느라고 고생 많이 했다. 부디 연탄 보일러를 놓아드려라 라는 말씀을 남기고 가셨다고 합니다. 이 유언이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이 유언은 건실하고 씩씩하고 속이 꽉 차 있다. 김용택 아버지는 참으로 죽음을 별것 아닌 것으로 아침마다 소를 몰고 밭으로 나가듯이 가볍게 받아들이셨다. 그리고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인생의 당면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이 정도 유언이 나오려면 깊은 내공과 오래고 성실한 노동의 세월이 필요하다.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삶은 무겁고 죽음은 가볍다. 이 책은 진짜 속도를 내어서 읽을 수 없는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요거 허송세월 2편 읽었고 또 무슨 책을 꺼내볼까요? 방금 인생의 마지막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책을 꺼내보겠습니다. 이유리 작가님의 화가의 마지막 그림인데요. 이 부분에서 어느 분의 마지막 그림을 읽어볼까요? 한 18분. 18화가의 마지막 그림, 18화가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책이 이렇게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은 에곤 실레 이야기를 읽어볼까요? 40쪽으로 가서 에곤 실레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에곤 실레는 대부분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약간 요런 풍의 그림을 그리셨던 분 아시죠? 제목은 죽음이 삶에게 사랑을 고백하던 날입니다. 이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일 전 에디트가 스페인 독감에 걸려 폐렴을 앓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 임신 6개월인데 상태가 아주 절망적이어서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저는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통에 겨운 가쁜 호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젊은 부부는 비록 인정하고 싶진 않았겠지만 이별을 준비해야 했다. 에디트는 죽기 전날 떨리는 손으로 적어 잘 읽기도 어려운 쪽지글을 남겼다. 남편에게 보내는 마지막 말이었다. 나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해. 그리고 당신을 항상 더 많이 무한히 사랑해. 당신의 에디트. 이에 답하듯 실내는 그녀의 마지막 모습을 화폭에 담았다. 검정 초크로 스케치한 에디트의 모습은 이미 생기를 잃었다. 뱃속 아이와 함께 세상의 끈을 놓아야 하는 슬픔과 홀로 남을 남편에 대한 안타까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물끄러미 실내를 보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때 에디트도 실내도 몰랐을 것이다. 죽기 전에 에디트를 스케치한 이 그림이 실내의 마지막 작품이 되리라는 사실을. 에곤 실내 부분을 다 읽었는데요. 28살 때 목숨을 잃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전에도 이 책을 읽었는데 제 머릿속에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나 봐요. 에곤 실레가 사랑하는 아내, 요분, 에디트라는 분인데요. 이 아내가 임신 6개월인데 스페인 독감에 심하게 걸려서 좀 목숨이 위독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아내의 그림을 이렇게 남겼대요. 에곤 실레가. 나의 사랑하는 아내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남겼는데 이렇게 남기고 나서 이제 아내분께서 진짜로 목숨을 잃으셨어요. 근데 그 목숨을 잃고 나서 아내분의 장례식을 치렀는데요. 장례식을 치르고 공동묘지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실내도 몸이 약간 이상한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에디트, 아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에곤 실레도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아내와 그 뱃속에 있던 6개월 된 태아, 그리고 에곤 실레, 이렇게 새 생명이 사라지는데 불과 4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스페인 독감이 정말 어마어마했다. 이렇게 새 가족이 단란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 꿈이 하나의 병으로 지게 되었구나. 하루아침에 그냥 모든 게 사라졌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마지막 모습을 그렸는데 그게 그 사람의 마지막 작품이 되었다라는 것도 의미가 깊을 것 같아요. 저는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남기고 어떤 흔적을 남기고 떠나게 될까요? 참. 죽음이라는 것은 자주 생각해도 우울하고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걸 집어넣으면서 옆에 화가가 사랑한 바다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잠깐 꺼내어 볼까요? 오늘은 누구의 바다를 한번 구경을 가볼까요? 앙리 마티스의 바다를 구경을 해볼까요? 88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책은 글보다 그림이 많은 책이라서 참 부담 없이 그때그때 펼쳐서 읽어볼 수 있는 재밌는 책입니다. 앙리 마티스, 야수파의 대표 화가인 앙리 마티스는 그 이름에 따라 붙는 사조 때문일까요? 미술이 생소한 분들에게 그의 작품은 그 어떤 그림보다 강렬할 것만 같습니다. 에너지가 넘치던 시절 그는 감정을 담아낸 강렬한 원색과 거칠고 대담한 붓질로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한 평론가는 그의 작품에 마치 캔버스를 튀어나와 공격할 것 같은 야수를 그렸다라는 평을 했고 그로 인해 야수파라는 사조가 탄생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미술 사조 중 전문가들의 고뇌를 통해 탄생한 것은 찾기 힘듭니다. 오히려 비난과 부정적 비평 속에 탄생한 것이 대부분이죠.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것, 패러다임의 변화의 선봉에 선다는 것은 언제나 반대와 비난을 감내해야 하는 외로운 싸움일 겁니다. 앙리 마티스는 야수파라고 불렸는데 이렇게 터치가 굉장히 강렬해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 하는데요. 앙리 마티스는 프랑스의 니스에서 시간을 잘 보내고 그곳에서 작품을 많이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니스의 예술가라고 불렸다고 하는데요. 예전에 제가 프랑스를 여행 갔을 때 니스를 가고 싶었는데 혼자 갔던 여행이라서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가지 못했었는데 또 이렇게 꿈이 생깁니다. 니스를 가보고 싶다! 라는 꿈이 또 생기면서 이 책을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책을 읽어볼까요? 이게 좀 단발성으로 착착착착 읽어야 하다 보니까 좀 책을 고르는 데에 한계가 있는데요. 새로 산 책 요거 읽어볼까요? 버지니아 울프? 요거 앞부분만 좀 읽어볼까요? 유산. 한 중년 남성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내가 남긴 일기장을 발견하며 벌어지는 이야기. 남성 가부장의 시선으로 본 완벽한 결혼은 어떤 모습일까? 1944년 작가 사후 발표작. 디 에센셜에서 맨 앞에 위치하고 있는, 맨 앞에 실린 작품이기 때문에 좀 가장 좋은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굉장히 짧기 때문에 금방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이런 문장이 있었다. 사회주의에 관해 BM과 격한 논쟁을 벌였다. BM은 누구일까? 그 첫 글자들의 나머지를 채워넣을 수 없었다. 아내가 어느 위원회에서 만난 여자일 것 같았다. 그 회의가 끝난 후에 BM과 함께 돌아왔고 그를 설득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그는 무척 편협하다. 그렇다면 BM은 남자이고 스스로를 지식인으로 여기는 안젤라가 말했듯이 아주 맹렬한 사람 중 하나임이 분명했다. 그녀는 그 남자에게 자기를 만나러 오라고 초대했던 모양이다. 그는 계속 읽었다. BM에 대해 매우 불쾌한 말을 했다. 그 이름은 조심스럽게 지워져 있었다. 에 대한 비난은 더 이상 듣지 않겠다고 그에게 말했다. 또다시 이름이 지워져 있었다. 그것이 자신의 이름이었을까? 그래서 안젤라는 자신이 방에 들어서면 재빨리 일기장을 덮었던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자 BM에 대한 혐오감이 더욱 커졌다. 바로 이 방에서 주제넘게 자신에 대해 떠들어댔던 것이다. 안젤라는 왜 그 인간에 대해 말하지 않았을까? 무엇이든 숨기는 것은 그녀답지 않았다. 그녀는 정직하게 그지없는 영혼이었다. 그는 페이지를 넘기며 BM에 대한 언급을 찾아냈다. 뜻밖의 BM이 저녁 식사 후에 찾아왔다. 다행히도 난 혼자 있었다. 바로 1년 전이었다. 다행히도라니 왜 다행일까? 난 혼자 있었다. 그날 밤에 그는 어디 있었을까? 그는 자신의 약속 메모용 수첩에서 그 날짜를 찾아보았다. 런던 시장 공관에서 정찬 모임이 있던 날이었다. 그런데 BM과 안젤라는 저녁 식사를 단 둘이 보냈던 것이다. 유산이라는 작품을 읽었는데요. 우선 읽으면서 그냥 들었던 1차원적인 생각은 역시 가족이라고 해도, 같이 사는 가족이라고 해도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다라는 거였고요. 읽으면서 마테의 습기라는 작품이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고 정치적 색깔이 뭔가 담긴 내용인 것 같은데 제가 이때의 시대나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약간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요거는 추후에 또 다른 자료를 찾아보고 어떠한 것을 내포하고 있는지 조금 더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1차원적으로 느낀 지점은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슨 책을 읽어볼까요? 요 책 읽어보겠습니다. 팬데믹이라는 SF 소설, 단편소설 집이고요. 6분의 작가님의 작품이 엔솔로지 형식으로 엮여져 있는 것입니다. 김초혁 작가님, 듀나 작가님, 정소연, 김이환, 배명훈, 이종산 작가님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는 건데요. 저는 배명훈 작가님의 작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명훈 작가님의 작품 차카타파의 열망으로 라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짧기 때문에 또 편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노드 2113년 표기법으로 된 메일을 편집자와 주고받으며 즐겁게 글을 다듬었다. 작업기간 내내 한 번도 만나지 않았지만 소설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원격 근무를 하고 있었으므로 별 문제는 없었다. 어쩌면 글쓰기야말로 미래인의 직업일지도 모른다. 미래의 풍경을 만들어내는 것은 주로 기술이겠지만 물질 문명이 아닌 것들 역시 우리 삶을 부지런히 바꾼다.
작품 속 2113년의 언어를 더 잘 이해하고 싶다면 문법을 바고들기보다는 낭독해보기를 권한다. 2020년 배명훈. 서한지에게서 날아온 침이 얼굴에 닿았다. 비명을 질러야 했지만 어이없게도 나는 가다르시스를 느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가다르시스를 느꼈다라는 말은 반드시 카타르시스를 느꼈다라고 발화해야 한다는 사실을. 침이 잔뜩 튀도록. 와, 정말 미진 문명, 아니 미친 문명이었다. 우와, 엄청난 작품을 만나버렸습니다. 2113년을 배경으로 한 SF 소설인데요. 저희가 2020년에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마스크를 썼잖아요. 그리고 그때 침을 튀기는 것, 침을 서로에게 공유하는 것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시대를 살다가 그때부터 그 서로의 침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게 됐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지금 다시 저희가 일상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침에 대한 약간 감염에 대한 그런 인식이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 여전히 마스크를 쓰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그때의 침을 튀기게 하는 발음이 이 작품의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차카타파, 치읓, 키역, 티귿, 피읍 이런 파열음들이 침을 튀기게 하잖아요. 사람이 말을 할 때. 그래서 2113년에는 이런 파열음을 쓰지 않게 되나 봅니다. 그런 설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처음에 소설이 작품이 시작되고 나서는 전혀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게 출발을 합니다. 다들 별로 안 믿는 모양이지만 우리 학교 역사학과 격리실습실은 학생들을 감금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설이 아니다. 역사학 연구자로서 선입견 없이 한 시대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격리실습실의 유일한 목적이다. 하면서 파열음이 안 나오다가 두 번째 문단, 2020년 5월 어느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만들어진 정보만 모아놓은 근대사 아가이브다. 날짜를 일괄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것은 분야마다 수집 기준일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영상자료 수집 기준일은 5월 6일이고 정기 간행물은 5월 말일이다. 인터넷은 다시 세부 분야별로 정보 수집 마감 날짜가 다른데 대중 5월 28일 밤에서 29일 새벽 사이에 끝난다고 보면 된다. 라고 두 번째 문단부터 약간 이상하더라고요. 이상하다? 한 학기 곧으로 실습을 맞이지 않으면 논문 자격 실험을 볼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동과해봐야 논문을 쓸 자격이 주어지는 것 말고는 아무 혜택도 없다는 말이다. 하면서 파열음을 하나도 쓰지 않는 거예요. 뭐지? 이게 뭐지? 하면서 쭉 읽어 나갔는데 2113년에 저희 2020년을 돌아보면서 그 말의 그 파열음에서 나오는 침에 대해서 서로 혐오감을 느끼지만 결국에는 우리 인간을 또 인간답게 만드는 아름다움이지 않나 라는 것을 드러내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배명훈 작가님께서 진짜 기발하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이 정도로 기발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정말 좋은 작품이고요. 아까 화가의 마지막 그림에서 에곤 실레가 스페인 독감으로 목숨을 잃었다라는 내용을 나눴었는데 방금 여기에서 차카타파의 열망에서 이 팬데믹,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내용까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서 난잡함이 또 하나의 지점으로 만나게 되는 아름다움을 또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재에 앉아서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책을 닥치는 대로 읽는 편이기도 하고요. 각 잡고 이렇게 공부하듯이 책을 읽기도 하지만 책을 편하게 읽는 편입니다. 편하게 읽어야 더 오래 더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근육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책은 어렵지 않고 어떤 우리가 예능을 이것 봤다가 저것 봤다가 유튜브 영상을 이것 봤다가 저것 봤다가 하는 것처럼 책도 편하게 읽는 것 괜찮습니다. 책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었고요. 진짜 그냥 마구잡이로 읽었는데 저도 좋은 작품을 만나게 돼서 마지막에 엄청난 뜨거운 뭔가 스파크가 튀는 듯한 만남을 갖게 되어서 저 나름대로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도 이 장소에서 또 재미난 컨텐츠로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놀러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봬요. 안녕히 계세요.